그들은 조선 사회가 두 개의 기본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직접 말하고 있는 바, 기본 생산수단인 토지를 개인 소유로 강점한 노예 소유자와 모든 생산수단과 시민권을 빼앗긴 노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주로 커다란 묘지의 매장품과 그 위치를 분석한 자료와 강상, 루상, 동가구 와룡천에 소재한 이와 같은 묘지들이 분명 귀족과 노예가 함께 매장된 묘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고조선 사회가 단지 이들 두 적대 계급, 노예와 노예 소유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평민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에 계급국가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충 증거로서 다시금 8조 금법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그 입법 기능이 계급적인 지향을 강하게 풍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 한편 필자들은 기원전 1000년 후반기에 고조선은 철기 문화의 보급으로 생산력이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 분야에 걸쳐 생산력이 가일층 향상됨으로써 노예를 그 주인과 함께 하던 풍습이 자취를 감추게 됐고 그들의 가치도 따라서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생산력의 향상과 노동자에 대한 탈취의 증대는 국가기관의 강화 및 그 체제의 정비가 완성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해당 연구지서의 필자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자료는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문헌상으로 후기 고조선의 직위에 관해서는 단편적으로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사서의 기록을 뒤져보면 이 무렵 대부, 박사, 비장, 상 직위가 조선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기초로 고조선 후기에는 상당히 발달된 관료기관이 있었으며 국가 역시 복잡한 통치 제도를 갖추고 있어 지배계층은 이의 도움으로 평민과 노예를 착취, 예속시킬 수 있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고조선의 사회 제도에 관해서는 이순진과 장주협의 논문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바, 발견된 생산용구, 무기 및 장신구로 미뤄봐 청동 제작의 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원전 1000년경 전반기에 지금의 요동을 중심으로 하는 광활한 지역은 야금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농업, 수공업, 그리고 무역의 발전이 촉진됐고 이로써 사회적 부가 축적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다. 요동반도, 그 중에서도 강상과 루상에 매장되어 있는 부유층의 묘지를 연구 분석한 결과 고조선 역시 노예와 노예 소유주라는 두 개의 주요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인은 임의로 노예의 생명을 가축처럼 빼앗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고조선이란 국가가 지닌 계급적 성격과 그들의 대립 형성은 8조 금법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한 노예 소유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법률상으로 보호하고 무산자의 노예 상태를 1층 확고하게 다지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인 거다. 노예제가 발달된 체제에서나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관계가 조선에서는 이미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들은 판단하고 있다. 조선의 사회 제도 및 물질 문화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를 필자들은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후반기로 잡고 있다. 연화부,
세중리형 유적지에서 발굴된 문화 유적들이 나타내주고 있듯이 이 무렵에는 철 제품이 널리 보급돼 청동 제품이 서서히 밀려나고 있던 때였다. 세중리와 가을리 차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철보다는 백선철에 가까운 물질로 대부분이 무기로 제조된 반면 청동은 단검과 장신구를 만드는 데 주로 이용됐던 것이다. 한편 이 철은 도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제품이 도기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가 하면 새로운 건축 재료인 기와도 출현했다. 무역도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 점차 확대돼 조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돼 갔다. 또한 많은 화폐가 도처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돈의 중요성도 차츰 커져갔던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듯 싶다. 생산력의 발달은 조선 사회에서 일고 있었던 사회 생활과 크게 관련을 맺고 있는 바,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지배 왕조의 교체를 꼽고 있다. 그들은 위만의 왕위 침탈을 일상적인 궁중 반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위만은 고조선 사회에 일찍부터 팽배해 있던 계급 간의 대립을 단지 이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신왕조가 들어선 이후 조선은 더욱 강건해져 새로운 영토를 복속시킬 수 있게 됐다는 학자들의 지적은 곧 위만의 반역이 어느 면에서는 소위 기자조선을 붕괴시킨 주요 원인이었던 대립관계를 해소시킨 것이라는 설명이 된다. 조선이 연과의 전쟁에서 패배, 서부 지역의 영토를 상실하게 되자 격렬한 반동의 기운이 형성됐고 사회적인 대립 또한 첨예화됐다. 조선의 사회제도에 대하여 문헌상으로 직접 언급되어 있는 자료는 없으나 당시에 발생했던 정치적인 여러 사건들은 조선인의 정신적, 물질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돼감에 따라 점차 그 힘을 더해갔던 사회 내부의 대립을 명백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 계급 사회 및 국가가 형성된 시기는 초기로서 이때에 계급 투쟁을 찾아볼 수 있으며 발달된 강제기관, 국가 통치기관과 정찰 및 군대기관이 조직돼 있었다는 견해가 고조선에 관한 특별 논문집에서도 거듭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일부 사학가들은 고조선 사회에서 계급국가가 출현한 것은 비교적 후기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헌유근 같은 이는 조선을 기원전 4세기에 형성된 부족연합체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저명한 사가인 김철주는 조선이 정치적인 조직체로서 출현한 시기를 기원전 4세기로 잡고 있다. 고조선은 기원전 6세기경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부족연맹체적 조직을 성립시켰고 그 부족연맹체적 조직을 주체로 해 한반도와 만주에 걸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감은 아직도 그 경제생활에 있어서 신석기 시대적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이 아니었고 그 정치 형태에 있어서도 신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테면 그리스의 고대 국가와 비교되는 그리스 이전의 이집트 왕조나 바빌론 왕조, 동양에 있어서는 이전에 있었던 은조와 같은 성격의 고대 국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치 형태와 사회 체제에 대한 개념이 서로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철준의 연구 논문으로부터 조선은 사회 형태상 은대의 고대 중국 사회와 비교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무렵에 고조선은 이미 노예제가 상당히 발전돼 있던 국가로서 사회 내부의 계급적인 대립도 심화된 양상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 한국의 모든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 중 고조선의 사회 형태, 특히 초기 단계에 그것을 논한 것은 비교적 덜 단정적인 것 같다. 고조선의 사회 형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믿을 만한 문헌 자료란 사실상 없으며 앞으로도 발견되리라는 희망은 극히 희박한 형편이다. 따라서 고조선의 사회 경제 체제가 지닌 성격을 다시금 재생시키는 작업은 사기와 그 이전의 단편적인 자료 및 후기 사료인 한서와 삼국지의 상호관계의 근거에 이루어지고 있다. 기원 초의 고대 한민족에 대한 자료는 후자 한서와 삼국지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초기를 다뤄놓은 삼국지의 단순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고조선 사회의 발전 주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보다 후기에 나온 예를 들어 삼국지 같은 문헌들은 언뜻 훑어만 보더라도 고조선 사회를 전기와 후기로 양분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더욱이 전기를 기술해 놓은 부분을 보면 사회적 재해관계들이 보다 발달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대 중국의 사가들이 고조선에 대하여 취한 이중적인 태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래로 고대 중국의 문화가 동쪽의 이웃에게 미쳐왔던 영향력을 입증하고자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하여 기자의 동래서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동이족이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론 정신 및 물질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고대 한민족에 대한 천하의 우위를 입증하고 천자의 팽창주의 정책을 정당화시킬 목적으로 궁정의 사가들은 대부분의 한민족이 삼국시대까지도 야만적인 단계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제 사건들을 기술했던 것이다.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곧 삼국지인 것이다. 고조선의 사회 경제 체제를 재구성해 보기로 하자. 구체적인 자료들을 연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고조선 사회를 분석하는 데 토대로 삼을 이론적인 기본 원칙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 같다. 특수한 사회 조직 형태로서의 국가는 적대적 대립에 의해 분열된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서만 출현한다. 그리고 주요한 적대적 관계는 곧 착취의 관계인 것이다. 엥겔스는 국가 출현의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도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이 결여되어 있다. 이 제도라는 것은 시족 사회의 공산주의적인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새로 획득한 부를 보호해주고 이전에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평가됐던 사유재산을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변모시켜 모든 인간 사회가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례로 이룩된 재산 획득의 새로운 형태들, 다시 말하면 부단하게 추진되어 온 삶의 값을 사회가 인정하게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출발 단계인 사회의 분화 현상과 무산자에 대한 유산자의 착취 및 지배권을 영구히 공고화시킬 제도만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가 출현하였으니 바로 국가인 것이다. 엥겔스의 이 인용문을 보면 국가란 착취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가 계급 분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성된 것임을 알기 쉽고 매우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기술해 놓고 있다. 우리는 엥겔스의 이런 주장을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계급 발생 이전 상황에 국가가 존재했었다는 의견이 소비에트의 문헌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뱀의 인류 셰츠키는 고대 중국 사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 관한한 국가의 출현은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과 적대계급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유권과 계급의 징후가 아직은 보이지 않았던 기원전 14세기에서 7세기경의 국가와 사회는 계급 발생 이전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좀 더 읽어나가 보면 전반적으로 봐 이 사회가 계급적인 적대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고는 아직 입증되지 않으므로 국가와 착취에 대한 문제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베 인류 쉐츠킨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적대적인 착취 관계가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계급 발생 이전의 사회 발전 단계에서 발생된 것이다. 마치 착취 관계라는 것이 적대적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돼야만 하는 것처럼 돼 있다. 이 문제를 지나치게 깊이 다루지 않으면서도 계급 발생 이전에 국가가 출현했다는 이론의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페 일류슈츠킨의 지칭한 계급 발생 이전의 관계를 원시 공산제로 간주하기는 사실상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계급 발생 이전의 관계라는 것은 국가가 발생되기 이전에 삼상차남의 말을 빌면 본질적으로 군사민주주의 사회 내지는 부족국가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베페 일류슈츠킨의 용어를 계속 고집한다면 계급 발생 이전 국가 정치 체제는 차라리 국가 발생 이전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의미에서 원시 공산제 사회의 붕괴 시기의 사회 조직과 계급 관계의 출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상호 법칙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1차적으로 고조선의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달돼 있었는가 그 수준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진 사회 조직은 노동 분업과 그에 수반된 생산의 전문화가 고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화 현상이 뚜렷해지는가 하면 사회의 계급 분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요소가 되는 특수기관과 제도가 조직돼 군대, 경찰과 같은 강제기관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국가는 이에 도움을 받아 모든 사회조직 및 행정기관의 직무관계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그 국민은 행정표시에 따라 구별돼야 하며 국가의 통치법과 사법권이 미치는 일정한 영토를 영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그리고 비록 국가가 그 발전의 제 단계에 있어서 외견상 사회조직의 형태를 지닌다 하더라도 그 발생은 사실상 생산력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제2절 고조선의 생산력. 국가의 발생은 사회가 물질적인 재화의 수집자 단계에서 생산자로 전환해 물질적인 재화를 생산하지 않는 모든 계급을 잉여 생산물로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잉여 생산물을 생산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잉여 생산물이 금전적으로 가치를 지니게 될 때 생산물은 비로소 상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가축과 사치품을 사유재산으로 갖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고 생산물의 상품화가 촉진됐다. 생산자가 직접 자신의 생산물을 소비하던 시기가 지나가고 교환을 통해 생산물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됐던 것이다. 이로써 생산자에 적대하여 그를 착취, 억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잉여 생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생산 용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경제 외적 강제 및 결국에는 계급 사회와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가 그와 같은 생산 경제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연과 지역적인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발전 단계를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및 나일강 유역과 같은 비옥한 지대의 사회는 후기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청동기, 즉 금속 병용 시대에 이미 이러한 발전 단계에 올라 있었고,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잉여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철제 용구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자연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은 거의 완전한 철제 용구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1000년 중반기까지 계급과 국가가 형성될 수 없었던 것이다. 남만주와 북한의 저지대는 농경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에 속한다. 이곳의 자연 조건은 고대 중국 문명의 발상지였던 황하 하류 지역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자연 조건이란 단지 생산 발전의 선결 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칼 막스의 지적을 살펴보면 좋은 자연 조건이란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잉여 노동, 더 나아가서는 잉여 가치 내지는 잉여 생산물을 결코 산출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이 비교적 초기의 농업을 발전시켜 잉여 생산물을 산출, 착취와 사회의 계급 분화 현상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중국의 계급 국가 발생은 상대와 주의 대변역 이후와는 별도로 청동기 시대의 도래와 관계가 있다. 동아시아와 유사한 자연기후 조건과 발달된 사회에서 국가가 출현하는 것은 보통 폭넓은 청동기의 수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번 지적했듯이 고조선 사회 역시 기원전 2000년경에는 청동기 문화를 수용하고 있었다. 한국의 고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기원전 2000년 초엽에 이와 같은 변동이 일어났었다고 확증할 만한 자료는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간행된 방사성 탄소에 의한 연대 측정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기원전 2000년경 후반기,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원전 13세기에 이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다고 충분히 간주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조선 사회는 후기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계급 사회가 발생될 수 있는 제2의 전제 조건, 생산력 발전이 일정 수준에 올라야 한다는 조건 역시 실제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전제 조건일 뿐이다. 과연 그 지역에서 생산물이 상품화됐으며 발달된 화폐 무역이 이루어졌는가? 사회적인 노동 분업, 다시 말하면 전문화 및 생산의 분업화가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이 생산의 상품적인 특성을 결정짓는다. 주로 고고학적인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해 고조선에서는 농업과 축산업, 직물업, 도기산업, 철 및 비철금속의 야금술, 보석가공업, 수송수단의 제조가 각기 분업화돼 이루어졌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남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농경이 시작됐다. 다층의 유적 발굴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북동 지역 주민들이 이미 기원전 4000년경에 괭이로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3000년 무렵이 지역의 주민들은 경작 농경으로 차츰 전환했는데 이는 그들이 거주했던 지탐리의 돌보습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는 석재로 만든 금속으로든 실질적으로 모습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려운데, 그렇다고 농경이 축소됐다거나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작 농경은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기구로서의 보습은 제작되지 않았지만 무보습 쟁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조 쟁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경작 용구가 이렇게 간이화될 수 있었던 것은 보다 완전한 금속 기구가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극동지방과 같은 습기 찬 몬순 기후에서는 목조 쟁기가 사용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북도 음주군 추위면 근처의 토탄층에서 이 용구가 발견됐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적어도 기원전 1000년 전반기에 조선에서 쟁기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농경 도구를 주조한 유물이다. 거기에 주조된 그림을 통해 우리는 고조선 시대의 가래, 삽, 및 괭이, 손쟁기를 사용해 땅을 일구었음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대전에서 발견돼 현재 서울의 국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이 판의 제작위원들을 한국의 고고학자들은 삼국지가 편찬된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보다 훨씬 이전인 5세기에서 6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기 청동기 시대의 이 지역에서는 가벼운 쟁기와 괭이, 손쟁기를 사용해 농경을 하는 한편 삽으로 땅을 파서 일궜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토지의 경작 기술도 재배 식물과 토질에 따라 변화됐음을 알 수 있다.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배됐던 식물은 기장의 일종인 꾸르막조 그리고 수수라는 사실이다. 고대 중국 사서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맥족이 경작했던 오곡은 전통적으로 오늘날의 기장, 조, 콩, 보리, 벼에 해당되는 식물들이다. 그러나 옛날의 오곡은 이와 달랐다. 오곡이라 함은 대체로 모든 농산물, 곡류, 두류, 그리고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을 포함하는 말이다. 시대마다 일반적으로 대마, 대맥, 소맥, 보리, 그리고 콩을 오곡으로 간주해왔다. 이따금 대마가 빠지고 대신 벼가 포함될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문맥상 벼라 말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배된 식물은 여러 종류의 기장이었다. 수수, 보리, 벼가 재배된 것은 그 다음이었다. 도작은 문명시대의 출발과 더불어 시작됐다. 이 지역에서의 벼 재배는 좀 더 후기에 이루어졌으며 남한에서 먼저 시작됐다. 이러한 결론이 가능한 것은 북한 지역에서 벼가 재배됐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오곡의 기록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삼한에 대한 기록에서는 오곡급도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으니 벼 재배는 남한 지역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서의 벼 재배 역시 조선시대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할 것 같다. 이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에서 밀알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몇몇 공업용 농작물, 특히 대마와 뽕나무의 재배는 이 지역에서 매우 일찍 시작됐다. 낮은 초도의 어린아이 묘 속에 놓여있던 유물에서 대략 기원전 2000년 말에서 1000년 초기로 추정되는 마사가 발견됐다. 대마와 견은 삼국지에 게재되어 있는 다수의 민족들이 가장 일찍부터 재배했던 식물들이다. 한편 한설을 보면 기자는 조선을 교화시킨 것 외에도 그들에게 농경, 양잠과 직물법을 전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그 옛날에도 공업용 농작물이 한정적인 특용작물로 재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익히 알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식료 생산이 주류를 이루던 다수의 농업 분야에서 공업 농작물의 재배는 전문화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품목이었던 듯 싶다. 이러한 모습은 곡물 생산이 뽕나무 재배 및 누에 기르기와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전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규모 면에서 볼 때 생산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 같다. 축산업의 발달 역시 농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주례를 보면 맥족을 포함한 야만족의 부는 5곡과 6종류의 가축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한편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육된 짐승은 돼지로 추정되는데 이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 가운데서 점토로 그려진 돼지의 모습과 그 뼈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개가 길들여진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짐수레를 끄는데 꼭 필요한 동물로서 유각 가축과 말이 길들여진 것은 이보다 좀 나중의 일이다. 이들이 이 지역에서 가축으로 길들여진 시기를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 가축이 고조선 시대에 들어서 역축으로 이용됐을 뿐만 아니라 수송수단의 역할도 했다는 점이다. 다수 발견된 차여구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부품의 조립으로 판단컨대 이 마차들은 말의 힘으로 움직였던 것 같다. 이로 미뤄봐 최소한 고조선 시대 후기에는 말이 사육됐음을 알 수 있으며 사기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와 있다. 우거왕은 태자를 보내 선의의 표시로 말 5,000匹를 선물했다. 6종류의 가축에는 전통적으로 양도 포함되어 왔는데 털과 고기를 얻기 위해 사용됐음이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묵피로 만든 의복이라 번역되고 있는 상서 우공편의 피복이라는 단어가 반피와 호복이라는 말의 약어일 것이라는 가정이 만일 입증된다면 이미 고조선 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은 털을 얻기 위해 양을 길렀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주민 중 특히 동부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농업 이외에 어업과 해상활동에도 종사했다. 이 사실은 청동기 시대 주거지에서 발견된 낚시 기구와 삼국지의 기록으로 입증된다. 식료품을 획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수렵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삼국지에도 서술돼 있지만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고대인의 수렵 활동을 그려볼 수 있는 바, 무리를 지어 짐승을 모으는 장면이라든가 혼자서 짐승을 추적하는 모습들이 벽화에는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덫이 사용되기도 했다. 묘향산 사냥꾼들이 사용했던 덫의 모습을 통해 옛날의 올가미식 수렵 방법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려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대대로 수렵 활동에 종사해 야수를 사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대로 간직했다. 이러한 이유로 고조선은 문피와 같은 수출 품목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식료품 및 의류 재료의 주요 원천은 농경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고조선 경제의 제2 분야는 그 중요성으로 봐 야금술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처음에는 청동, 그 다음에는 철과 주철을 정련하고 제작했던 것이다. 고조선 시대의 청동기 제작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이었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후에 나온 좁은 놋단검, 가는 모양의 장식품이 달린 거울, 종 및 여러 형태의 구슬들은 진정한 예술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한편 고조선 시대의 청동 제품은 대개 주조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품의 내부 구조로도 입증될 뿐만 아니라 도끼, 끌, 종, 금은 도금, 식기류, 칼과 같은 고조선 유물의 외형을 뜬 주형이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남음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 기술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대전에서 출토된 청동판이 주조된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밀랍 주조를 이용해 납으로 장차 만들 제품의 모형을 준비하고 빨리 굳는 용액을 모형에 얇게 칠한 다음 내구성을 길러주기 위해 보강제가 삽입된 점토를 그 위에 두껍게 덮어 씌운다. 이와 같이 한 다음 밀랍을 용해시키고 그 과정이 끝나면 동용액을 준비된 주형에 주입시킨다. 이렇게 해 형과 똑같은 형태의 청동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밀랍 주조 방법은 그 기술이 매우 복잡해 전문 교육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조가 청동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도 그렇다고 마지막 단계도 아니었다.